입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갑니다.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입시 설명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들어가는 것. 1학년들 많이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 학부모님들은 제가 사실은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생을 보는 건 저한테 크게 뭐 설레는 일이 아니라서 학교에도 똑같은 애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보면 되게 마음이 짠한 건 그죠? 아들내미 딸내미 대학 좀 보내보시겠다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1시간 동안 들으신 거잖아요. 아, 대단하세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제 둘째 아들이 올해 고3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참 와 닿아요. 첫째는 원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내미를 보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직 생활이 올해 21년째인데 21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놈의 자식 내 아들은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아들이 지금 그렇게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입학 설명회를 하면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특히나 고3들한테요. 남학생들 고3이죠? 네, 얼굴이 그래요. 이미 좀 많이 힘들어요. 벌써 얼굴이. 1학년 여기는 막 활짝 웃고 있는데 남학생들. 그래서 대학 어떻게 갈 거야? 이러고 화이팅. 그래. 그래요. 내신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듣는 고민이에요. 그다음 말이 뭘까요? 정시 때문에요? 내신 때문에 대학을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3학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부 다 이거예요. 정시에 올인하겠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제 학생들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너의 꿈이야. 너의 희망사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고민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그래요. 특히나 올해는 조금 더 그렇습니다. 작년에 불수능이었기 때문에요. 3학년 학부모님들 좀 많이 계시니까 작년에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올해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재종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3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학원 정원들이 다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게 N수생이 들어가지 않는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올해는 재학생 정시는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른바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학년이 올해 고3입니다. 그래서 작년 고3들은 45만 명이었거든요. 3월 학평을 친 게. 근데 올해 고3은 40만 명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5만 명 정도 줄어들어요. 전국 단위에서 5만 명이니까 상당히 사실은 커요. 5만 명에서 이제 대학 안 갈 학생들 빼고 이러면 사실 별로 안 남거든요, 이제. 근데 5만 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작년 불수능 때문에 재수생들이 그만큼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가 똑같아져요. 이제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돼요. 3학년 학부모님들 3월 학평 성적 받으셨죠? 나온 지 지금 한 20일 됐어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가방을 잘 디벼 보시면 꼬깃꼬깃한 종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년 6월 모평을 받던 인원이요 5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의 편차가 생기는 건데 요거는 작년 3월 학평을 받던 학생들이 45만 명이었으니까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올해는 재수생, N수생 더하고 하면 요 50만 명 선에서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냥 한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3학년 학부모님들요. 학생들 3월 달 자기가 받은 성적표는 40만 명의 1, 2, 3, 4, 5등급이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받게 되는 성적은 거기에 10만 명이 더 더해진 1, 2, 3, 4, 5등급이에요. 사실은 재학생들 등급은 거의 대부분 밀려요. 현실적으로 성적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학년에는
제 학생들은 거의 하향세를 그려요. 많은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3월 학평 성적을 가지고 이 정도로 가지고 어떻게 고민할까? 그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국영수 플러스 1.5 정도를 해야 수능 성적이 나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갈 대학이 없어져요. 선생님 지금 성적에다가 1.5를 더하라고요? 이러면 이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9월 모평도 마찬가지거든요. 52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숫자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특히나 그 N수생들, 반수생들 중에서 9월은 반수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숫자가 비슷해지냐면 6월 모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아이들이 한 2, 3만 명 정도 돼요. 이제 수능에서 재학생들 중에서 9등급 받고 막 이랬던 애들이 이런 이제 수능을 포기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을 N수생이 들어와서 채워줘요. 그래서 숫자는 차이가 안 나는데 비율을 보면 N수생과 재수생의 비율이 확 늘어나게 돼요. 9월 달은요. 근데 문제는 요 근래 9월 모평에 들어오는 반수생들은 대부분 다 성적이 좋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오냐면 성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에서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2대. 6개 대학에서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3학년 성적은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수능은 실제로 53만 명 정도 봅니다. 여기에서 10,000명 정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되게 고민스럽죠. 역시 마찬가지로 재학생 숫자는 조금 줄거든요. 근데 6월 모평도 안 보고 9월 모평도 안 본 사람들이 수능에서 갑자기 나타나요. 누굴까요? 올해 한 명이 나타났어요. 이게 누군지 한참 고민했었는데 1번 그냥 생각하기에는 제일 많은 인원은 그냥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절에서 공부하다가 하산할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하산해가지고 수능 보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번 수능에 나왔었죠. 군대에서 공부해서 저 만점 받았어요. 이런 애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군대에서 수능 공부한다 그러면 시간을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제 얘기에 설득력을 실어지게 될 텐데 이건 뭐냐면 작년 수능에서요. 국어 성적 서울 재학생들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3월, 6월, 9월 수능까지 다친 학생들의 성적을 쭉 따라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중간에 6월, 9월 빠진 애들은 집단에서 다 빼버리고요. 3, 6, 9 수능 이렇게 4개를 다 본 학생들의 성적을 쭉 정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국어에서 1등급 받았던 서울에 있는 재학생이요. 서울에 있는 재학생이 자기 성적을 1등급으로 유지하는 비율은 36.9%고요. 떨어지는 비율은 63%예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들어가면 하락폭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20% 정도 떼야 되거든요. 근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 비율은요. 10%, 9%, 10%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100명 중에 9명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재학생들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리가형이고요. 이 수리가형이 이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한번 대봤어요. 이거는 조금 많이 유지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6월 모평 1등급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받는 비율이 43.5%예요. 나머지 56 정도가 자기 성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제일 힘든 자료가 이 학생들이에요. 6월 모평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4등급 받는 케이스예요. 6월 모평에서 4등급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받는 케이스는 0. 몇 %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6%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성적을 유지시키는 비율도 지금은 43% 나오지만 전국 단위로 가면 이게 25%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3월 학평에서 받은 성적보다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대체로 6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10% 내외. 12%도 안 가거든요. 1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고민이 많이 하셔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은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3월 학평 성적 들고 담임 선생님과 긴밀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 그죠? 찾아가서 저희 딸, 저희 아들 성적이 이런데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선생님도 힘드시고 학부모도 힘들고 학생은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학교를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분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일 좋은 방법은 1번은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고3 담임 선생님과. 그게 안 되면 EBS에 들어가시면 진학 상담실이 있어요. 진학 상담실에 36명의 선생님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기서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24시간 대기하더라고. 언제 올려도 바로바로 답이 와요. 완전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에 학생 성적 비공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올리세요. 올려서 이성적으로 이런 3월 학평 성적으로 정시해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냐를 질문하시면 18시간 안에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딸, 내 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물론 이래요.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는 부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시작하면 엄청 많이 우세요. 왜 우냐면 아들 성적, 딸 성적을 처음 보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처음 보거든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대학은 어디 있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우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여전히 내 딸, 내 아들은 지금 성적은 이렇지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왜? 어릴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어릴 때 수학 100점짜리 막 초등학교 때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 갔거든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딸, 내 아들이 성적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대학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입시에 실패해요. 무조건 정확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물론 부모님들의 아들내미, 딸내미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훌륭한 학생이고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면.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깨셔야 할 건 뭐냐면요. 내 딸, 내 아들이 옛날에 공부 잘했던 거 그런 기억은 잊으셔야 돼요. 현실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걸 하려면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고3 담임을 만난다는 건 학부모님들한테도 쉽지는 않으니까 EBS 활용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선명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제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자, 2020학년도의 입시를 쭉 보시면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던지와 상관없이 뭐요? 수시가 늘어났습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 수시 비중이거든요. 77.3%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7명을 수시로만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선명한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조금 수시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학을 갈까? 나의 목표 대학은 어디지? 그렇게 해야 전략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우리 학생 세대하고 조금 다른 건 공부를 열심히 부모님들 세대나 선생님 제 세대는요.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녀들 세대는요. 열심히 한다고 가지 못해요. 이건 확실해요. 진짜 우리 딸 우리 아들은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대학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선명하고요. 전략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는 옛날 방식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이야기고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열심히 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경쟁을 뚫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전국 대학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전국 대학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전형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뭐냐면 내신 100% 전형이에요. 내신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100명 전국에서 100명 중에 42명을 내신으로만 뽑아요. 내신 진짜 중요하네요.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그렇게 막 말이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2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3.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어라는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 15개를 쭉 나열을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45.7%예요. 100명 중에 45명을 학종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나오죠. 학생부 교과 전형 5.9%예요. 내신 100%로 뽑는 전형은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에서 6명 뽑아요. 그러니까 딱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대학은 고등학교의 내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신 100% 전형으로 안 뽑거든요. 내신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걸로 뽑아야 되는데 대학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선호대학들은요. 안 뽑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전략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선명하죠. 학종을 바라보는 관점이 2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8배 가까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내신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잘 안 바뀔 거거든요. 3학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20 이제 입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면 모집 인원은 1000명 줄었어요. 사실 크게 의미 없죠. 30만 명 정도의 1000명이니까. 그런데 수시의 비중은 늘어났고요. 중요한 거 N수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역대 최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고민하고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서울을 선호하는 15개 대학의 기준으로 보면 정시를 작년에 비해서 엄청 올려놨어요. 29.5%까지 올렸거든요. 정시의 비중을 엄청 올렸어요. 그런데 대학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뭘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시를 늘렸는데 그러면 수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은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대학이 어떤 전형을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선택이죠. 어쨌든 대학의 선택은 선명해요. 논술, 특기자 전형 싹 살살 줄여서요. 뭐예요? 정시 늘리고 학종 늘려요. 왜 학종을 늘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요. 학종으로 뽑은 학생이 4년 동안 학점 관리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수하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학종 출신이에요. 이걸 대학은 4년 동안 그리고 취직할 때까지 따라가거든요.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이 종단 연구 다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학종으로 뽑은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올해 가장 핫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고3들한테서 최저를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와 연세대가 최저를 없앴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안 되고요. 이게 왜 없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화하고 폐지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강화하는 대학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수능 최저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수능 최저를 폐지하냐라는 거예요. 왜 폐지할까요? 폐지하는 이유는요. 이제 연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대학들이 계속 이걸 2학년, 1학년 단위로 계속 폐지해 갈 거거든요. 폐지하거나 완화해 갈 거거든요. 이유는 대학이 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우수한 인원을 확정지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무조건 재학생을 선발하겠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재수생이 들어온다.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면서 재학생과 N수생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폐지시키는 거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전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학생부 교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요. 교과 100, 교과 면접, 교과 비교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교과 면접 단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 100% 해서 3배수를 뽑고 그 3배수 가운데서 면접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내신은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학별로 이미 입시 결과가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개된 입시에 맞춰서 자기 내신을 밀어 넣어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쓸만한 학생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에서 결정돼요. 면접을 잘하는 학생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78.5%가 수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축소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목포대 같은 경우는 수시가 83%예요. 그래서 정시 17%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보시면 나오죠? 885명이고요. 50%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그만큼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되게 강력한 거죠. 조선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등급 평균이 2.93이에요. 조선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과 성적을 보거든요. 국영수 사과에서 2.93이에요. 5개 학기 동안 1학년 1학기부터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이렇게 봐요. 학년 구분이 없으니까 여기는 비중을 두질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2.93이 나와요. 근데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 닫고 들어간 맨 마지막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경찰행정과에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은 3점대 후반이거나 4점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 공립대는 몇 개 빼고는 대체로 3점대 중반 정도까지 쓸 수 있거든요. 내신으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포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뭐 조금 더 낮게 나오겠죠. 4등급 정도 때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가기를 선호하는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의 내신 평균은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서울에 있는 전형 5.9%를 15개 대학에서 뽑는 5.9%의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갈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1점대 초반으로 극초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27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 4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영수 4 문과, 국영수 과, 이과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배우는 과목으로 따지면 30과목 정도 돼요. 5개 학기 동안 한 30과목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4과목 정도 2등급 받으면 1.27 나와요. 근데 그게 평균이에요. 지난 주말에 연대랑 고대가 같은 날 입시 설명을 했어요. 좀 다른 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날 해서 어떡하라는 거지? 이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입시 설명회를 각각의 학교에서 이렇게 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연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뭐 활동우수자 면접전형 이런 거 전체가 1점대 초반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 전형이 1.8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고대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교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1점대 초반으로 나왔고요. 그 일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2점대 중후반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봤을 때는 고대가 내신의 스펙트럼을 훨씬 넓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교과 평균으로 보면 1.27이라는 말은 서울대 직윤 써도 되는 학생이거든요. 그죠? 비슷해요. 이제 이런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어요.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이제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쓴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매우 어렵고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3.5 정도 기준으로 쓰는 것들을 결정하면 되거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자료를 저는 직업이다 보니 다 찾아봐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학생을 뽑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K대학이에요. 이런 학생을 뽑습니다. 읽으면 되게 답답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왜 나랑 이렇게 상관이 없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을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고요. 근데 세 가지를 다 가진 학생은 없어요. 이런 학생은 완벽한 인간이고요. 이미 학생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이미 학생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도 성인들도 잘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게 이 K대학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 K대학의 입학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 자료 맨 첫 페이지가 이거거든요. 이 대학 걸 갖고 온 이유는 네 번째 것 때문이에요. 전국의 4년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솔직하게 적어놨어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지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를 빛낼 것 같으면 뽑아줄게. 빛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뽑아줄게. 내신이 3등급이라도 아무 상관없어. 뽑아줄게. 이제 이쯤 이야기하면 K대가 어딘지 아시겠죠?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대학이에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을 뽑아요. 이런 학생을 대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수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3 학부모나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1, 2학년 학생들은 이 부분을 되게 잘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에 조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내신 성적을 생각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수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흔히 요즘에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객관식으로 평가될까요? 안 될까요? 평가될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객관식으로 평가될 수가 없어요. 객관식으로 평가된다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거랑 똑같으니까 그건 혁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다른데 우리는 여전히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야. 시험 잘 봐야 돼. 오지선다행에서 시험 잘 봐야 돼. 여기에다가 우수함의 기준을 두니까 대학을 가려고 생각해 보니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시험에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학종은 그걸 뛰어넘어요. 거기에다 큰 연연해 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이 평가 기준이 정교해지면서 굳이 내신을 따져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아주 정교하게 뽑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우수한 학생. 대학이 원하는 스타일의 우수한 학생. 잘 보시면 주변에 샘플이 조금 많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대를 간 학생이랑 고대를 간 학생이랑 연대를 간 학생이랑 성대를 간 학생들 이제 서울에 일반적으로 주요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학을 간 학생들은요 성향이 정확하게 다 갈라져요. 대학이 자기 학교가 추구하는 우수함이라는 기준에 맞는 학생을 정확하게 뽑아가요. 그러니까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굳이 여러 개의 대학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학생의 이런 활동은 이 대학에 맞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우수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우수함의 기준은 대학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마다 똑같으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수함은요 객관식으로 점수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단어들을 좀 비슷한 부류끼리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수함이 뭐니? 학인전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학인전발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대학마다 용어는 다 다르겠어요. 계열적 합성도 쓰기도 하고요. 뭐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자기 개발 의지라고 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단어 자체는 다 다르게 쓰거든요. 그러나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그냥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뒤에 단어는 다르게 쓰는데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항상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학인 전발의 능력을 다 가진 학생. 그건 학생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여기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능력, 특출나다라고 생각하는 능력. 그러나 그중에서 인성은 빼야죠. 왜요? 인성은 서류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능력은 반드시 면접에서 확인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업 역량, 전공적 특성, 발전 가능성. 왜냐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쁜 이야기를 적을 수 있다면 인성을 학생부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쁜 얘기를 못 적거든요. 적을 수는 있죠. 소송을 각오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막 교실에서 쌩 난리를 치고 막 뛰어다니고 교실에서 축구하는 고3들을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줘요? 활발하며라고 적어줘요.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이렇게 적어줘요. 내가 뭔가 한마디를 막 할 때 막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막 오만 소리를 지르는 그 여학생한테 행특에다가 뭐라고 주고 종합의견에다 뭐라고 주고 있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며 이렇게 적어져요. 근데 입학사정관 출신들 가운데서 교사 출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며 라고 이렇게 적으면 글자 사이를 읽어요. 입학사정관들이요. 아, 그렇구나. 얘는 자기 주장이 강하구나. 인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요. 이제 대학에 일반적으로 학종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학자추거든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예요. 추천서를 받는 대학이 많이 없어지긴 했고 1, 2학년들은 이제 추천서, 1학년들은 지금 이제 입시할 때 추천서가 아예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추천서 같은 경우는요. 전체에서 한 15% 정도가 추천서예요. 추천하지 않음이라고 적어요. 담임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선생님이 그 학생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 학생의 인생을 막을 수 있는 길에다가 추천하지 않음이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그 15% 중에서 5% 정도는요. 절대 뽑지 마세요예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적는다고 해서 안 뽑고 그러지 않아요. 추천서는 어떤 경우에도 점수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대학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을 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건 서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 세 가지의 역량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우수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특히나 고3들 당장 입시가 닥쳤으니까 고3들 잘 고민해 보세요. 저랑 만나서 고3 때 학생부를 바꿔서 학종으로 간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고3이더라도 지금 시즌에는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만 지금 시즌에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1학년, 2학년은 이제부터 하면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적 협상,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선생님. 내신 중요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신도 좀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3년 정도 이전에 3년 전 정도까지는 대학이 네 번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번째 거요. 탐구활동이요. 네가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깊게 공부해봤니? 한 분야를 좀 어떻게 깊이 파봤니?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너의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이걸 좀 많이 봤는데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는
세 번째 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예요.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해 봤니. 1학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3학년은 학생부를 보면서 없다면 만들어야죠. 지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니? 그리고 네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니가 포인트예요. 학교에서 시키는 거 의미 없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의미 없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거 의미 없어요. 대학은 그거 반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압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금방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학생의 능력을 그냥 내신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으면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아서 이 학생이 진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2단계에서 면접하면 돼요. 제시문 주고요.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 다 하는 거잖아요. 제시문 뿌려놓고요. 너 풀어봐. 그리고 면접에서 질문해보면 이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 수 있어요. 대답 못하면 아웃.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냐고요. 그건 우수함을 측정하는 방법이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 못하면 자꾸 학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올해는 정시로 갈 수 있는 구멍이 재학생들이 워낙 작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전공적 합성입니다. 이 전공적 합성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그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일 많이 모르고요. 그리고 조금 심각하게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한마디씩은 다 해. 근데 정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봐요. 제일 단순한 거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요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한대요. 그게 전공적 합성이 있대요. 무슨 전공적 합성이요?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 뭘 하는데요? 청소요. 아, 의사가 되기 위해선 청소를 잘해야 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약품 정리예요. 창고 정리요. 아니 그게 의사가 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대학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전혀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니까 학종이 좀 이상하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은 화학이나 생물을 해야 된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활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은 활동을 벌인 지 오래됐거든요. 왜요? 그 고등학교에 있는 그 동아리에서 그 화학이나 그 생물 동아리를 하고 있는 그 활동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해요.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도 생물 동아리, 화학 동아리 엄청 유명해요. 이름 화생방. 있죠? 전국에 웬만한 고등학교에 다 있어요. 근데 그 활동이 전공적 합성을 나타낸다고요? 웃기시네요.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되게 웃긴 이야기라니까요. 전공적 합성은 활동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가 포인트일까요? 역량이 포인트예요. 능력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원 계열과 관련된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이 있는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과목,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과목, 내가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목 고등학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무슨 전공적 합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생 1학년이죠. 꿈이 뭐예요? 진로 희망. 선생님이에요. 아, 그렇군요.
무슨 과목? 그래요. 옆에 학생? 검사래요. 훌륭하네요. 자, 질문. 검사가 되기 위해선 전공적 합성을 뭘 드러내야 될까요? 검사가 되기 위해서 교내 법정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되게 웃긴 이야기라니까요. 교내에서 진행되는 자치법정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대학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낮은 자치법정의 수준을 가지고 전 검사가 꿈이에요. 아유, 터무니없는 소리죠. 활동이 아니에요. 능력 중심입니다. 어떤 능력을 키워냈느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선명하겠죠. 서울대학교 일반적으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렇게 가잖아요. 주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요.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아요. 서울대학교를 간 학생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대,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간 학생들요. 여학생 댄스 동아리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걔들은 전공적 합성이 빵이게요? 근데 어떻게 붙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능력이요. 어떤 능력을 표현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PD가 꿈이에요. PD가 꿈이라면요. 고등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공적 합성,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과목을 수강해야 될까요? 검사래. PD가 되고 싶어요. 검사가 되고 싶으면 법과 정치. 1학년은 지금 정치와 법 이런 거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왜요? 검사가 정치와 법을 한다고요? 굳이? 왜요? 다른 과목 공부하면 되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법 과목에 있겠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PD가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교내 신문 방송 기자단 활동?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요. PD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죠? PD는 방향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거 예능 PD, 시사 PD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시사 PD를 꿈꾼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자기가 키워야 할 능력, 고등학교 때요. 뭘까요? 삐딱하게 보기요. 시사 PD가 가지고 야 할 가장 강력한 능력이잖아요. 삐딱하게 보기요. 남들이 다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 파고드는 게 시사 PD거든요. 왜 그게 맞는 거지? 비판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적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고등학교 때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게 전공적 합성이에요. 예능 PD를 꿈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웃겨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웃긴 건지를 고민해 봐야죠. 뭘까요? 창의력이요. 남과 다른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웃음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전의 방송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방송 포맷을 찾아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요. 창의력이 있어야죠.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창의력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키웠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전공적 합성이라고요. 네가 대학에서 얼마만큼 학문을 닦아서 대학을 빛낼 수 있겠니에 대한 고민인 거죠. 학종은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학종은 크게 두 가지의 평가 방식을 적용을 해요. 하나는요, 횡단평가고요. 하나는 종단평가입니다. 횡단평가라는 말은 뭐냐면요, 1년 동안 이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연관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봉진, 독서, 종합의견, 그 다음에 수상, 교과세특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학생이 1년 동안의 삶 가운데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는지,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했는지를 1년 동안 횡단으로 옆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럼 뭘까요? 옆으로 한번 봤으니까 이제 종으로 봐야죠. 두 번째는 종단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단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당연히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평가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 같은 전문가야 이런 게 쉽게 와닿지만 부모님들은 잘 안 와닿고 학생들도 잘 안 와닿을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차별화된 도전을 즐기고요. 투철한 봉사,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종합의견에. 그리고 2학년 때 이 학생이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예체능의 소질이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임하고 있고 많은 독서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정말 일반적인 형태의 종합의견이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요. 수학 세특에다가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고요. 수학 심화반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적어줬어요. 이 학생이 선생님 저랑 이제 만나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너 학생부 볼까?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능력을 하나 찾아요. 그 능력을 어디다 쓰냐면 자기소개서에 써요. 자기소개서는 능력 5가지를 적는 난이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 학생부에서 검증된 능력 5가지를 적으면 대학이 그걸 횡으로 종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선생님과 이게 학생부를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넌 창의력이 있어. 왜? 저는 창의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자소서에 썼어요. 그러면 대학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평가를 해요. 학생부를 보고 분석을 합니다. 1학년 때 종합의견을 보니까, 1학년 담임선생님이 차별화된 도전을 즐기는 학생이라고 적어줬네? 그 2학년 때 종합의견을 보니까 역시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어. 3학년 때 보니까 뭐 했어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몇 명의 선생님이요? 3명의 선생님이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어줬죠. 그럼 이 학생은 뭐가 있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종단평가를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왜? 능력 중심 평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드시면 돼요. 중간고사 3학년들 중간고사 끝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1학년, 2학년 학생부를 보면서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셔야 돼요. 선생님, 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비교과 활동 없을 것 같은데요. 비교과 활동 개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비교과 활동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두 가지를 했더라도요. 그 한두 가지에서 이런 능력만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요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내가 주장할 뭔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1, 2학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3학년들도 시간이 없긴 하지만 최대한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요. 고등학교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에요. 무조건. 이건 대학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 안 써요. 추천서 없습니다. 그 수능 최저 없어요. 그리고 내신 성적 안 봅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은 내신 성적 안 보거든요. 이게 여기 얘기하면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막 인터넷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내 이놈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한양대 학종 이렇게 쳐보면 에휴 내신은 안 보긴 하는데요. 수상으로 다 체크해요. 아니 수상으로 볼 것 같으면 내신을 왜 막냐고요.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신 본다 그러면 되죠. 근데 프로그램상으로 못 보게 막혀져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아무리 클릭해도 내신이 안 떠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4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뽑을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교과 세특이에요. 교과 세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수업에서 이 학생이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수업에서 뭔가가 궁금한 게 나와야 되고요.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독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장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봐 라고 이야기할 때 어려운 책을 딱 꺼내가지고요. 어려운 책을 딱 꺼내가지고 이야 난 이 책을 읽어야지 나는 우수해질 거야 이렇게 하고 딱 넘기면 좀 이따 자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잘 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하고요. 책 읽는 방과 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학년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가 입력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안 한대요. 좀 멍청한 짓이에요. 왜요? 입력 안 돼도 상관없어요. 방과 후 학교를 하는 이유는 학생부에 기록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나의 우수함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세요. 1학년. 제발. 남들은 안 할 때 해야 돼요. 이게 학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거든요.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독서 방과 후 하세요. 책 읽고요. 그 책 읽어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방과 후 했다는 내용 안 들어도 상관없어. 뭐예요? 요거요. 선생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거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요. 나중에 교과서 어떻게 좀 넣어 주실래요? 콜? 적어와. 이 학생 막 연구를 해서 적어가요. 그러면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 한 명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무조건 뽑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면접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제가 올해 대학 보낸 학생. 제가 사회 선생님이라 사회문화 중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하다가 사회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막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평등한 거야?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학생이 한참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 수업에 반했어. 고3이거든요. 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불평등이 궁금해진 거야. 왜 불평등하지? 고3이요. 그리고 내 이놈한테 갔어요. 내 이놈! 불평등한 이유를 대거라. 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요. 이 책 어려워요. 고등학생 읽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뭐예요? 방과 후예요. 선생님, 저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엄청 바쁜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해달라고 하는 방과 후는 꼭 해줘요. 제가 개설하진 않아요. 제가 먼저 개설하진 않아요. 난 바쁘니까. 근데 학생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는 방과 후는 꼭 개설해줘요. 그래서 선생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읽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같이 읽어주세요. 좋아. 같이 읽어요. 방과 후. 그리고 3학년, 2학년들의 학생부에 되게 중요한 한 문장이 들어가요. 저희 학교에서 저만 적는 한 문장이 들어가요. 뭐라고 들어가냐면 학생 주도로 개설된 방과 후 학교. 불평등 기원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가 포인트가 돼요? 방과 후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학생 주도예요. 이건 뭘 보여줘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이 이 학생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우수해지는 거죠. 그 책을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대학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최대한 다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해. 근데 다 못 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갑자기 1학년, 2학년 때 책에 비해서 3학년 때 책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잖아요. 1, 2학년 때 소설, 뭐 팬픽 이런 거 올려놨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1차에서 불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학생, 3학년 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었는데 이거 왜 읽었어요? 뭐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읽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었으니까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정도 알게 됐나요? 네. 저는 선생님과 방과 후를 수업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정도까지 알게 됐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대학 들어와서 한 번 더 읽을 거고요. 더 심화된 내용은 교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합격. 이렇게 붙인 학생이 좀 많아요. 독서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 가지고요. 막 넣으면 일단 3배수 안에 들거든요. 3배수 안에 들면 정색하고 얘기하게 만들어요. 딱 각 잡고요. 교수님한테 간절한 눈빛. 교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웬만하면 넘어가요. 뭘 보여줘요? 지적 호기심이요. 남학생이 이런 말 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사회 정의에 대한 실현 방안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쓰고 이게 교과 세특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학생이 이 보고서를 막 쓰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궁금증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복지는 왜 북유럽에 있는 그 유명한 복지 국가들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예요? 그 학과를 탐색해 보고요. 또 책 찾아보고요. 그래서 함께 읽은 책이 뭐냐면 이 땅의 정의를. 함세웅 신부님이 쓴 7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고등학생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근데 심지어 대담 형식이에요. 인터뷰 형식이라고요. 700페이지 동안 인터뷰를 해요. 고등학생이 죽어도 안 읽을 책이요. 근데 이 학생이 이걸 읽어요. 왜요? 읽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거든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요.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은 러시아에 관심 없어요. 혁명사는 그게 뭐냐고요. 근데 책의 형식이 강의야.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거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책 700페이지짜리 책 읽어요. 여기에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가 왜 북유럽과 비교했을 때 다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는 거예요. 탐구하죠. 그러면 독서만으로 이 학생이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이 독서 라인만 봐도 바로 나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배기로 좋은 책 올리자 이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그런 거 안 통해요. 통할 리가 없죠. 이제 무엇을 궁금해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야죠.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읽은 책이에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4번에 자기 인생책 3권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 3권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 제일 많이 기록된 책 순서대로 1번부터 12번까지 쭉 고3 남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이과야, 문과야? 문과. 1번에서 12번까지 몇 권 읽었어요? 뭐 읽었어? 자, 여기서 이제 검증 들어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진짜 다 읽었어? 그렇죠. 왜요? 고등학생이 절대 못 읽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30만 권이 팔렸는데 제가 정말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130만 명이 읽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자유주의 철학과 공리주의 철학에 정통해야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해야만 보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제목으로 팔린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장식용 있잖아요. 집에 130만 권이면요. 집집마다 한 권씩 있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솔직하게 그 책을 한번 꺼내보세요. 일단 먼지를 털어야겠죠? 안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선생님과 함께 읽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는 이것만 보면 알아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는 서울대가 이걸 2014년부터 발표했거든요.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린 인간은요. 2014년 베스트셀러예요. 서울대가 발표한 이후에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장지글로 교수가 신간을 냈거든요. 작년 말쯤에요. 신간을 냈거든요. 그 책은 안 팔려요. 되게 신기한 나라죠. 근데 서울대학교가 이거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진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책 이거 보여드리면 너도 나도 뭐 하시냐면 핸드폰을 꺼내요. 찍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주문을 해요. 주문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내일 아침에 딱 택배가 와요. 그리고 아들한테 딸한테 읽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서울대학교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소개서 4번에 기재된 내용, 기재 건수예요. 42,000건이니까 13,000명 정도가 지원을 한 거죠. 13,000명 곱하기 3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42,000건의 기재 건수 가운데서 책 종류로만 따지면 14,000권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로만 따지면 14,000권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중복 도서가 뭘까요? 42,000건 가운데에서요. 기록된 기재 건수 42,000건 가운데서요. 총 기재된 도서 14,000건 가운데에서요. 한 권이요. 한 명만 읽은 책이요. 질문. 어떤 책일까요? 여기에 학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지원한 그 우수한 인재들 14,000명 중에서요. 딱 한 권 자기만 읽은 책이요. 물론 터무니없는 애들이 있어요. 677, 788 이런 게 서울대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수능 성적. 그런 애들 막 자기소개서 4번에다가 뭘 적냐면 슬램덩크 막 이런 거 적어요. 강백호가 슬램덩크를 할 때 제 인생의 최대의 희열을 맛봤어요. 맞죠? 뭐죠? 그거 이거 번개 쏘는 애 피카츄? 피카츄 100만 볼트 전기가 나오는데 저도 전기가 짜릿짜릿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책 수능 특강. 네 인생을 바꾼 책이 뭐야? 아, 수능 특강이요. 묘하게 설득력까지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 책들, 자질구레한 책들 다 빼고 나면요. 9,000권이에요. 9,000권의 책이 어떤 책일까요? 전공과 관련해서 아주 심화된 도서들이요. 네, 여기 3학년 남학생이 방금 전국에 있는 3학년들을 대표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걸 어떻게 읽어? 네, 그걸 읽어내는 게 우수함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못 읽는다니까요. 자꾸 같이 읽어갈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같이 읽으면서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해 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과 잘 안 되면 부모님과 하셔도 돼요. 선생님 저한테도 이 책은 어려운데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이 모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책들은 청소년을 위한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청소년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부모님이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벌써 책 2권 알려드렸어요. 뭐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미중복 도서요. 제가 작년에 서울대 이렇게 했던 학생 자소서 4번에다가 밀어넣었던 책이요. 뭐? 이 땅의 정의를. 한 권일걸요. 고등학생이 읽기 쉽지 않은 책이에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는 3권이에요. 제가 3명 썼거든요. 제가 3명 썼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가장 깊이 들어간 책.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지만 작년에 고대를 보낸 학생이요. 그 학생 축구에 미쳐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요. 유럽에서 발간한 전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유럽에서 발간한 책 이름이 축구 뭐식이었어요. 그래서 축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600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책을 여기다 썼어요. 자기 인생책, 그 자소서, 자기소개서 2번 거기에 활동에다가 그 책을 썼어요. 왜요? 그 책이 자기 인생에서 진짜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배웠던 거. 그 책 누가 읽을까요? 아무도 안 읽어요. 그 통계책을 누가 읽어요? 근데 읽어내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니까. 학생분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나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학생부 기록 방법이에요. 자율활동란에요. 2017년 2학기 회장으로서 쭉쭉쭉쭉 협동심을 키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대학은요,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학생부는요, 당연히 컴퓨터 화면으로 봐요. 종이로 안 봐요.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요. 유사도 검색이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 정말 긴 문장이 있잖아요. 입학사정관은요. 여기에서 딱 2글자만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빈칸이에요. 뭐 볼 수 있을까요? 회장이요. 왜요? 나머지는 부회장, 총무,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이건 다 블랭크예요. 그러면
블랭크라는 말은 평가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지방에 있는 그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요. 분량은 정말 잘 채워가요, 요즘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블랭크예요. 게다가 뭘 하냐면요. 동일한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학생부는 전부 다 유사도 검색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다 적혀요. 다 블랭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대부분 다 빈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걸로 채워야 돼요. 자기 걸로 채우는 여러 가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거 학생 주도로 개설된. 그러면 그 문장이 상할 거죠. 그러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학생부를 분석할 때 학교 행사, 세부 활동, 학생 역량 발휘, 교사 평가 이런 단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임원 수련회 했네, 분임 토의 세부 활동했네. 학생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학생의 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협동심을 키웠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봤던 자율활동에는요. 학생의 역량을 발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협동심을 키웠다는 교사의 평가는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죠. 이해됐죠? 그러면 학생부 평가 자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요. 학교 프로그램, 나의 이야기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요거 제가 샘플 하나 제가 학생들한테 적어주는 거거든요.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땡땡땡 서재에 참여해서 8회 했고요. 16권의 책을 읽고 지속적으로 토론과 읽고까지가요. 16권 이상을 읽고까지가 자율활동에서 100명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대학으로 가면 무조건 블랭크예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지속적인 토론과 질문을 위해서 비판하는 지식인 세미나 팀에 소속 치열한 세미나 활동을 했습니다. 까지가 15명한테 적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대학으로 올라가면 같은 대학으로 가면 전부 다 블랭크예요. 근데 그 뒷부분은 이 학생 이야기예요. 100명 중에 이 프로그램을 통과한 100명 중에 딱 한 명만 적어줘요. 왜? 자기 주제하고 맞춰서요. 그러면 세미나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인식하고 한계와 극복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학생이 뭐 했어요? 지속적으로 누구한테 질문했을까요? 저한테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의 활동이 있고요. 그 학생의 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입학사정관이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입학사정관이 뭐 하냐면요. 여기가 블랭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쭉 읽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앞에를 클릭해요. 블랭크 돼 있는 부분을 읽는 거예요. 블랭크 된 거 클릭하면 다 보이거든요. 블랭크 된 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학생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활동한 한 줄이 필요한 거예요. 한 줄, 두 줄이요. 그게 그래야 앞부분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조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입시 결과예요. 그러면 국어 국문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등급 평균이요 4.56이에요. 학생부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니까 앞에도 있을 테고 뒤에도 있겠죠. 평균이니까. 조선대학교는 대부분 다 4등급대에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서울에 있는 뭐 여러 대학 다 비슷하긴 한데요. 건국대학교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이걸 딱 보여드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9.0이에요. 그것만 일단 봐요. 뭐? 네, 위에를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지원자예요. 아니 9등급도 쓸 수는 있잖아요. 9등급은 학종 못 써 이런 거 아니에요. 9등급도 쓸 수는 있으니까. 지원자 평균 최저.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이요. 내신 7.8이요. 내신 7.8이요. 학종 1단계를 통과했어요. 왜요?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이요. 7.8이요. 일반고 데이터예요. 왜 이들은 우수하다라고 평가받았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우수함을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했는데 그 증명을 누가 해요?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3들
1, 2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고3들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선생님 두 분 정해가지고요. 가서 질문을 계속 하세요. 야, 너 왜 왔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다음날. 야, 너 또 왜 왔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부터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요? 원서 쓸 때까지요. 그리고 교과서 책에다 한 줄 적으시면 돼요. 이 학생은 땡땡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와서 날 괴롭혔음. 그 고등학교에서요, 한 명이에요. 그게 의미 있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한 명은 안 돼요. 선생님 한 분은 안 돼요. 대학은 한 분의 선생님의 증명을 잘 안 믿거든요. 두 명. 최소한 두 명. 그죠? 그러니까 바빠요. 그죠? 왜요? 질문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터무니없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런 거 질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질문할 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서 대학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대학은 그렇게 대충 안 뽑아요. 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을 빛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수한 학생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은 우수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앞으로 우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수학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발전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학문을 자기 혼자서 닦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논술 실력이에요. 그러나 최저가 있는 논술이요. 없으면 최저가 없는 논술은 경쟁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최저가 있는 논술은 일단 쉽게 갈 수 있어요. 작년에 연세대학교요. 연세대학교 제일 높았던 논술 경쟁률이 129대 1이거든요. 연대심리학과. 그렇게 최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29대 1이었어요. 근데 시험 치러 온 학생 40%예요. 40%예요. 왜? 수능 최저를 달성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40% 학생들 가운데서 50%는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조금 망쳤는데 최저가 될 듯 말 듯. 그러면 일단 시험을 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최저를 달성 못한 거예요. 그 실질 경쟁률은 10대 1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최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내신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시면 논술 우수자 전형 210점, 1등급이 210점이고요. 2등급이 208점이에요. 1000점 만점에 2점 차이 나거든요. 그냥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뽑을까요? 대학은요? 여기까지요. 여기서 점수대가 확 커지잖아요. 6등급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뽑으려고 해요. 근데 뽑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요? 1000점 만점이거든요. 1000점 만점에 12점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문항 한 문제 더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고요. 최저를 맞추는 것. 그 다음에 논술 준비를 잘하는 것. 쓰려면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멩이입니다. 그 돌멩이에요. 라틴어에서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영어로는 피터,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되죠. 반석이라고 번역되는 딛고 올라가는 돌이요. 그런 돌멩이요. 딛고 올라가기 위한 돌멩이 페트라. 하나는 뭐냐면요. 스캔달룸이라는 돌이에요. 스캔달룸은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스캔들의 어원이 이거예요. 스캔들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돌. 여러분들은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고 뭐 우리 집안은 어떻고 우리 학교는 어떻고 우리 지역은 어떻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페트라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여러분들 걸려 넘어지게 만들죠? 페트라예요. 저기 스캔달룸이에요. 문제는 똑같은 돌을 페트라로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여러분들이란 사실이에요. 딛고 올라가세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딛고 올라가세요. 그 선생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을 스캔달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페트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어요.
한두 번 찾아갔는데 선생님 안 되던데요? 그럼 그냥 스캔들룸을 누르는 거예요. 100번을 찾아가 보세요. 선생님 바뀌어요. 그리고 나도 바뀌죠. 패트런을 만드는 거예요. 딛고 올라가는 것.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딛고 올라갈 거다. 이런 의지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손에 꽉 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윤유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